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서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신문 이한경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혜수 PD님. 네. SNL 보세요, SNL? 아니요. 요새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 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서 주현영 기자 나오는 인턴 기자 코너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게 뭐 어떤 코너인가요? 인턴 기자 컨셉으로 이렇게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딘 우리 초년생 기자가 이게 조금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고 좀 어설프게 이제 리포팅을 하는 그런 코너인데 네. 저희 프로그램을 청취하신 모 청취자분께서 그 컨셉을 중간중간에 녹여내서 성대모사를 좀 해달라. 오. 이런 요청이 오셨으니 SNL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제가 안영미님 역할, 아하. 이혜수 PD가 주현영 기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 제가 뭔지 몰라서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꼭 보고 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네네. 예, 뭔지 모르겠지만 하겠습니다. 네, 언젠가 그 성대모사 듣는 날이 한 5일 뒤에 올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멘트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인데요. 혹시 혜수 PD님은 어디 통신사 쓰고 계세요? 저 KT예요. KT 네. 딱 걸렸네. 작년 10월 달쯤에였을 거예요. 저기 오전 시간에 잠깐 KT 이용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먹통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요. 저 그때 안녕 옥천 촬영 갔다가 핸드폰이 하나도 안 터져가지고 다들 굉장히 당황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때 당시 옥천신문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옥천신문은 인터넷 전화를 쓰고 있는데 KT를 쓰고 있어요. 네. 전화 먹통됐지, 인터넷 안 되지 이러니까 다들 난리가 나서 그때 속보를 몇 개나 썼는지 몰라요. 저희 전산망이 잘못돼가지고 잠깐 신문사 전화 안 되는 줄 알고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KT 전체의 문제였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만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요즘 현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는데 전부 다 인터넷 포스기가 연결이 돼야지 결제가 되는데 그 결제가 다 안 되니까 뭐 소상공인들 지역 상권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난감한 상황 겪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저는 잠깐이었지만 잠깐 불편했는데 이것이 불편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었고 조금 공포스러운 상상까지 갔던 그런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잠깐 순간 사회적으로 되게 대혼란 그걸 직접적으로 옥주신문 안에서 겪었거든요. 뭔가 지금 사회는 혼란을 주는 방법이 물리적인 공격, 전쟁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인터넷 막 하나만 제대로 건드리면은 마비시킬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신문사에 전화가 안 된 거면은 112나 119는 전화가 제대로 됐을까? 혹시 그 순간에 신고가 진짜 긴급하게 필요했는데 안 되신 분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옥천 112나 119는 인터넷 전화 아니라고 합니다. 유선 전화 쓰고 있어서 다시 전화 받았다고 하고요. 조금 더 근데 그때 작년 사례가 첫 번째 사례는 아니었어요. KT가 겪었던. 네. 작년에는 85분 정도 전산이 마비됐던 상황인데 라우팅을 잘못 연결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그 전에 이미 2018년도에 KT는 한 번 더 사고로 친 적이 있어요. 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서 서울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통신이 마비가 됐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저는 연합뉴스 기사 많이 봤던 기억이 나네요. KT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IPTV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오전 시간에 잠깐 겪었던 가게에서 쓰는 포스기, 카드 긁는 거 다 먹통돼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손해본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그때는 주변에 경찰서, 병원에서도 진짜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2018년에 이런 일이 겪었는데 2021년에 겪었으니 3년 만에 이런 상황을 되풀이한 상황이었고 이 사태를 정부는 통신 재난 사태라고 아예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되게 이런 게 그 너무 공포스러움을 조장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실 그때 당시에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나와서 재택 치료하는 국민이 많았더라면 영상 통화로 의료진과 환자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 연결이 끊겼다면 그때 마침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대비가 안 됐다라면 이런 상상은 그냥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K방역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기저에 어떻게 K방역이 가능했느냐라고 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1년 번호를 가지고 있죠. 주민등록번호. 그렇죠. 네, 그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백신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전 국민 그 국토에 인터넷망이 조금 촘촘하게 잘 깔려 있다는 것. 그리고 인터넷을 전 국민이 제법 잘 쓴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가 잘 보급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 K-방역이 완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등교 수업 아니고 비대면 수업 과감하게 이것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인터넷 연결해서 얼마든지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시스템이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술이 등장하고 이게 보편화된 게 인터넷 기술이겠죠. 정말 편리하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회가 새로워진 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했던 만큼 새로운 위험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신재난이라는 것이 최근에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탄생한 그런 위험, 사회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작년에 6월 달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통신재난 예방 대응 책임이 국가 책임이 명시화가 됐습니다. 정부는 통신재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건 정부 보도자료에서 그대로 긁어온 내용인데요. 국민들이 끊김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국가 책임이 됐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은 보편적 역무라고 해서 이제는 기본권으로 보장을 하겠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미국, 스페인,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크로아티아 등등의 국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터넷 보급은 아주 보편적인 서비스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를 기본권으로 보고 국가가 책임을 다해 보급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뷰포인트 참 여는 말이 길었는데 왜 이렇게 구구절절 열심히 설명했느냐. 결국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필수제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너무나 필수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인터넷을 공공재로 관리하는 시대가 왔다. 그런 당위성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기본권으로 분류될 정도의 필수제, 공공재인 인터넷이 또 농촌 현장에서는 그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주 혹시 우리 옥천신문 보셨을까요, 혜수 PD님? 그럼요. 프린트도 해왔습니다. 아, 네. 3면에 나갔던 기사인데요. 네. 청성면 산계리로 이사온 이지연 씨 사례입니다. 인터넷 설치하려고 KT에 연락했는데 자부담 400만 원 정도 내야 한다는 이야기 듣고 인터넷 설치를 못 하셨다고 해요. 여기서 왜 자꾸 KT냐? 인터넷은 건물별로 지역별로 담당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KT가 의무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의 약속이에요. 네. KT가 가지고 있는 자체 규정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번 취재로 처음 알았어요. 그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통신주 사이가 80m 이내 들어오면 무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신주는 보통 40m당 1개가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80m 이내는 통신주 2개를 설치하면 되겠죠. 마지막 통신주와 그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 사이가 80m보다는 멀고 200m 안에 들어온다면은 자부담 비율이 한
50% 정도 하면 된다고 해요. 그때 80m까지는 무료고 그 이상 통신주 하나당 자부담 11만 원 정도로 내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주 마지막 통신주와 내가 설치하려고 하는 인터넷 건물이 120m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통신주 3개를 설치해야겠죠. 40m당 하나니까. 네. 그러면 80m 이내 설치되는 2개의 통신주는 무료로 설치할 수 있고요. 80m에서 120m 사이에 통신주 1개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이 통신주는 11만 원 내고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200m가 넘는 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200m를 초과하는 범위에 설치하는 통신 설비는 전액이 자부담입니다. 통신주 하나를 자부담으로 세운다면은 통상 한 2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거기에 뭐 통신주 자체의 그 생산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까지 다 합쳐서. 근데 청성면 산계리에 주택을 마련한 이지연 씨는 마지막 통신주로부터 집이 850m 정도 떨어졌다고 하고요. 통신주가 이제 뭐 20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KT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료 통신주 2개 세우고 자부담 50% 지불 통신주 세우고 그 다음에 100% 자부담 통신주 세우면은 그 합친 금액이 400만 원이 나왔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이 보편적 서비스란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느냐? 이거는 자부담 서비스다. 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혜수 PD님, 오늘 제가 그 앞서 주저리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다 또 질문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KT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네, KT는 원래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이었다가 2002년 8월에 민영화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전국적으로 기간통신망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도 담당하고 있고 주요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인터넷 전용선도 대부분 KT가 담당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직결되는 케이블의 사용권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공기업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민영화가 되어서 그 책임을 질 의무는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아, 저도 이렇게까지 권한이 강한 줄은 몰랐네요. 네. 그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서비스 의무 제공자를 둔다 이 부분까지는 일단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보편적 그 서비스 의무 제공자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다 이 부분이 없다고 해요 법률에. 그렇다 보니까 KT가 이걸 근거로 자신들은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보편적 서비스지만 농촌에 살면은 이런 필수제, 이런 공공재 이용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로 이게 농촌의 현실인 거죠. 근데 통신주 사이가 거리가 멀다는 거는 애초에 그 인터넷 망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인 거잖아요. 네. 그게 명확한데 규정이 80m 이내에 들어와야 무료라는 것 자체가 뭔가 보편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기준 자체는 KT가 만들어 놓고 있죠. 네. 네, 이 부분들이 정부랑 조율이 돼야 되는데 조율이 안 되고 KT가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자체 규정을 가지고 지금 이제 보편적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 이제 빛 좋은 개살구다. 이것은 자부담 서비스다. 이런 우스운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저희가 발견한 사례가 굉장히 오지 마을 산골 마을이 아니에요. 청성면 산계리는 산계 1, 2, 1, 2, 3리가 면 소재지고 가장 큰 마을들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여기서도 통신주랑 멀리 조금 이렇게 집을 지으면은 이런 상황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이죠. 네. 제가 뜬금없이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혜수 PD님. 네. 뜬금없습니다. 스마트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뭔가요? 스마트팜은 이제 스마트랑 팜의 합성어인데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이제 각종 기술을 이용해서 농작물, 가축, 수산물 등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또 이를 생육 단계별로 관리를 하기 위한 측정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농업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고요.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원격 관리도 가능한데 말하자면 효율성, 수익성, 편리성에 중점을 둔 농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그 코너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정부는 스마트팜의 이점 중 하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으로
하우스나 온실 시설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다. 원격 제어 가능하게 하는 이 기술 뭡니까? 이 기술 네. 스마트폰 기술이죠. 네, 인터넷이 돼야지 폰이랑 연결을 해서 뭐든 원격으로 하든 뭐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그 2020년까지 시설 원예에는 7,000헥타르까지 이 스마트팜을 보급하겠다. 축산 시설에는 5,750호까지 스마트팜을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목표치를 달성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 정부가 농촌에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스마트팜 설비 늘리겠다고 목표했는데요. 근데 지금 농촌에 인터넷 안 되는 데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거죠. 탁상행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쩌면 이런 지금 농촌 현실은 이미 예견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저는 취재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아까 해수 PD가 설명했다시피 KT는 지금 사기업 민영화가 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민영기업은 아니었습니다. 해수 PD가 설명을 했죠. KT는 코리아텔레콤의 약자입니다. 한국통신 공기업이었어요. 정부가 최대 지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통신을 민영화하면서 그 한국통신 자회사였던 한국이동통신, 저는 이 단어 다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그 청소년분들은. 한국이동통신이 현재 SK텔레콤의 전신이에요. 다 공기업들이었거든요. 다 매각해가지고 다 민영화해서 사기업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민영화로 해결하겠다. 뭐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국가가 가지고 있던 각종 공기업들을 민영화했는데요. 그 뭐 경쟁 기업을 만들어서 그때는 KT 하나였는데 경쟁 기업을 만들어서 경쟁을 붙여서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경쟁 붙이면 국민이 더 저렴한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명분으로 세워서 민영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통신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점이 1998년이었고요. 2002년 완전히 민영화됐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낳은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 1997년 그 직전에 외환위기 IMF 있었죠. 네. 여러분 외환위기는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보시면 됩니다. 네, 있었어요. 당장 정부가 현금이 필요하니까 공기업 팔아서 돈 이렇게 챙겼고요. 빚 갚기 바빴어요. 근데 보면은 그 정말 경영이 방만했느냐? 그 결과를 좀 이제 봐야 되는데 방만한 경영이었다라고 이렇게 일각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민영화하고 난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네. 단기 순이익이 조 단위로 나왔다고 해요. 이 지금 그 다수의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은. 근데 그 이면을 또 보면은 KT 그 직원들 중에서 명예퇴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을 인터넷에 치면은 관련된 기사를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단기 순이익이 올렸는지 예상이 좀 되시죠. 네.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구조조정 통해서 된 거고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뭐 경쟁을 붙이면은 국민들이 통신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2020년 5월달에 보도된 중앙일보 기사를 가지고 오면요.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이스라엘, 프랑스 등 국가에서 3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만 원, 5만 원 사이인데 네. 이 돈으로는 데이터 양이 쓸 수 있는 게 100기가바이트인데 한국으로 갖다 대면 300메가바이트로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이게 핀란드 경영 컨설팅 업체 리휠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중앙일보는 썼네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2014년 뉴스타파 보도가 있었어요. 12년 후 실패한 민영화 KT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같은 지적을 합니다. 한국통신 공기업 일대의 기업 목표는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 였는데요. KT 사기업 됐죠. 민영화 됐죠. 사기업 KT의 기업 목표는 주주 가치 및 경영 효율성의 제고를 통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바로 다르죠. 네, 너무 달라요. 농촌 지역에 그 인터넷 설치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이 경영 목표에 그냥 다 나와 있네요. 그러게요. KT는 경영 목표를 아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 뉴스타파 보도를 보니까 KT가 주주 배당을 50%까지 유지했다고 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싶죠. 다른데 이게 이득이 나면은 이익금을 주주 배당을 하는데 보통 공기업들이나 민영기업들도 10%가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이게 뭐 기업 사내 보유금도 둬야 되고 뭐 이게 기타 등등 해야 되니까. 근데 50% 진짜 최대한 땡겨줬고요. 근데 문제는 KT가 외국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국민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국민들이 높은 가격에 데이터를 쓰면서 네. 이득은 최대한 외국 자본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구조를 완성해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그 모든 그 대권 후보님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시죠. 네. 4차 산업혁명 해야 되는데 통신망 하나 우리 공기업이 뭐 책임지고 있는 구조가 하나도 아닌데 이 4차 산업혁명 어떻게 한다는 건지 뭐 뻔지르르하게 되게 말은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공공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공기업화되지 않는데 공용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저는 사실은 가늠이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왜 공용화 민영화 얘기를 하느냐. 공공재 성격의 재화를 사기업에 맡긴 결과가 참 애석하게도 이번에 사례처럼 농촌 지역에서 왜 이렇게 사례를 찾을 수 있는지 뚜렷하게 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통신 불균형 이번에 제가 가져온 사례는 첫 번째 예였고요.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 것이 도시가스 불균형입니다. 이번 그 우리 통신 불균형 문제를 다뤘던 기사에 도시가스 불균형 문제도 기사로 다루고 있어요. 네.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 보면 증평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9% 보급이 됐대요. 네. 다 된 거예요, 거의 다. 그다음에 청주시가 84.8%, 충주시가 79.6%, 혁신도시 있는 진천군이 61%로 2등, 3등, 4등 하셨고요. 네.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괴산이라고 해요. 10.9%. 아까 1등 92.9%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꼴등 나네요. 10.9%면은 82%포인트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옥천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28.9%라고 합니다. 당연히 기름 보일러, LPG 보일러보다 연료비가 절감이 되니까 주민들은 어떻게든 도시가스 쓰고 싶어 하시는 게 당연한 심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도시랑 농촌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누가 농촌에 와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농촌에 살면 연료비 더 내야 되는데요. 농촌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네. 근데 옥천 안에서도 불균형이 있어요. 이 보급률 절반 이상이 옥천 읍내고요. 옥천 읍내 안에서도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면 단위는 도시가스 쓰는 것 자체를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럼 왜 이렇게 도시가스 보급이 더디냐? 충청 권역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회사는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참빛 충북도시가스, 충청 권역엔 2개의 회사라고 합니다. 느낌 오시죠? 네. 둘 다 사기업이에요. 손해보고는 도시가스를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업은 배관을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설치할 때도 당연히 자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파트 단지가 아닌 그 세대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자부담을 감당을 못하니까 아예 도시가스 까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뭐 시설 설비비는 그때그때마다 시세가 다른데 일단은 100m마다 자부담 책정을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당연히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거 단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자부담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제가 5분 전에 한 것 같아요. 맞아요. KT 통신주 이야기, 도시가스 이야기, 결국 같은 이야기죠.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시에서만 살던 그 주민들께서 노후는 한적한 시골에서 보내고 싶다. 정원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기촌을 하시거나 귀농을 계획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농촌 현실을 알면 귀농귀촌 하고 싶어 하실까요? 일단은 상수도가 안 깔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서 놀라시는 경우도 많죠. 놀라죠. 엄청 놀라죠. 상수도가 없는 도시가 있어? 예, 그거 옥천에 있습니다. 청성면 상수도 보급률 0%입니다. 하수도는 또 어떻겠습니까? 하수 처리 시설 제대로 깔려 있지 않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같은 대청을 끼고 카페 장사해도 대전 동구 쪽은 불법이 아니고 옥천은 불법이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카페가 불법은 아니고요. 참고로 뭔가 완제품은 이게 가져다가 팔 수 있는데 뭔가 그 안에서 직접 뭔가 다른 거를 만들어서 파는 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상수도 하수도에서 일단 경악을 한번 하실 건데 지난주 옥천신문 보도처럼 인터넷 안 되고 도시가스 안 되고 이런 문제 충분히 겪으실 수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옥천신문에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고요. 뷰포인트에서도 짚었던 문제, 시내버스 문제도 있죠. 배차 시간이 촘촘하지가 않습니다. 옥천읍에서 면으로 들어가는 막차 시간 오후 7시가 거의 마지막입니다. 교통망이 대단히 좋지 않아요. 그죠? 네. 또 있습니다. 같은 신문에 똑같이 지적했습니다. 1금융권이라 분류되는 KB국민은행이 옥천 지점이 있었는데요. 출장소로 격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옥천군에서 1금융권을 좀 사용하려고 하면은 농협중앙은행, 농협은행이 있고요. KB은행이 있고요. 기업은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KB은행이 출장소가 되면서 사라질 위기를 이제 맞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출장소에 있으면은 그냥 입출금 거래 내역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냥 지소에서 뭐 지점에서 출장소로 이름만 바뀐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KB에서 작년에 그 총 77개의 점포를 통폐합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77개 그 점포 중에서 50개가 출장소였다고 해요. 출장소부터 통폐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출장소로 전환된 곳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규약을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폐점하기 쉽다는 것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 옥천신문에도 그 옥천 출신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뭐 신한은행에 어떤 서비스가 있고 하나은행에는 어떤 서비스가 있고 우리은행에는 뭐가 금리가 유대 정책이 있고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참 농촌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근데 이제 맞습니다. KB도 이제 못 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농협 다 계좌를 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불편해요. 일단 선택권이 없고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학에서 사용하는 은행이 하나은행인데 옥천에 오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사실은 그 옥천신문도 문체부 사업을 받아서 뭔가 일을 진행할 때 문체부 자체가 신한은행이랑만 거래를 트고 있어서 신한은행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ATM기밖에 무조건 동구까지 가가지고 다 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진짜 사실 불편합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게 좋겠네요. 두 곡이네요. 두 곡입니다. 이런 농촌 상황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눈물이 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수 K-윌의 미필적 고의, 트와이스 TT 연달아 듣고 오겠습니다. 의도한 건지 원래 그런 건지 난 잘 모르겠지만 자꾸 그럼 나 진짜로 미쳐버릴지도 몰라. 동해물과는 라라라 괜히 딴 곳을 봐봐봐. 나도 모르게 땀 흘리지. 너 그럴 때마다 다 까맣게 속이 타타타. 넌 지금 이게 참 재밌지. 충분히 치명적인 너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스러워 난 죽겠어. 그래요 내가 졌어요. 멈춰 스탑 거기까지. 진짜 그러다가 사람 잡아요. 어떨 땐 내가 너보다 더 순진한 것 같아. That's right. 사람 갖고 노는 게 아주 보통 아닌데 그런 반전도 좋더라. 동해물과는 라라라 괜히
괜히 딴 곳을 봐 나도 모르게 땀 흘리지 너 그럴 때마다 까맣게 속이 타 넌 지금 이게 참 재밌지 충분히 치명적인 너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스러워 난 죽겠어 그래요 내가 졌어요 멈춰 stop 거기까지 진짜 그러다가 사람 잡아요 Let me all say Let me all say 빠빠야 Let me all say Let me all say 빠빠야 너무 당황하니까 더 귀여워서 놀리고 싶어 닿을 만큼 더 다가가면 또 어떤 표정일지 궁금해져 난 약간 그런 생각 중 방금 네가 짚은 불 알잖아 그렇고 그런 거 그래요 내가 졌어요 멈춰 stop 거기까지 진짜 그러다가 사람 잡아요 Let me all say Let me all say 빠빠야 Let me hear say Let me hear say 빠빠야 이러지도 못하는데 잘하지도 못하네 그저 바라보며 baby baby 내 상상만의 이름과 함께 스마일은 안내 baby 아직 그리 모르는 사이인데 아무거나 걸쳐도 아름다워 거울 속 팬들이 있어하는 패션쇼 이번 난 정말 꺾어 내가 먼저 터 다진 분인걸 매번 다진 분인걸 나나나나나나 노래가 나오다가 나도 몰래 눈물 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 I love you so much 이미 난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내 맘인데 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건데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끌려 왜 자꾸 끌려 baby I like TT just like TT 이런 내맘 모르고 너무해 I'm like TT just like TT tell me that you be my baby 어처구니 없다고 해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제가 한 30분 동안을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오늘 주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인트로로 30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농촌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옥천을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 뭐 저희가 보태거나 더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있는 현실 그대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을 때 지금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옥천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냐면 최근에 농촌 공간 종합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요. 네. 보건, 의료, 뭐 읍면별 순환버스 도입, 청소년 어르신 돌봄 시설, 청소년 공간, 체육 시설 이렇게 의료, 교육, 복지, 문화 총망라된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졌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좀 갖춰달라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뿐만이 아니라 저는 광역지자체도 같이 춤을 추고 맞장구를 추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다? 기승전 메가시티다. 네. 암울한 미래입니다. 혜수 PD님, 네. 제가 듣기로는 메가시티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던데 메가시티 뭔가요? 네, 일단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왜 갑자기 전문가라고 하시는지 당황스럽지만 메가시티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배워봤으니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의미하는데요. 이 거대 도시는 행정 단위들이 다 다르지만 생활권이나 경제권을 연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근데 또 어떤 방식이냐면 기존 광역 단위를 구심점으로 해서 경제 권역들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또 그 생활권을 확장해 나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되게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정말 잘 설명해. 역시 전문가입니다. 네, 메가시티 갑자기 나온 단어 아니고요. 지금 현 정권에서 들고 나온 아주 참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작년 10월쯤에 정부가 발표한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안을 보면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위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가 가져오는 문제 중 하나가 주거 문제예요. 부동산 문제.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주 뼈아픈 문제죠. 지지율이 휘청거릴 정도로 부동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 가격이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은 8배인데 주택 가격이 소득에 비해서 전국 평균은 5.5배라고 합니다. 전국 평균보다 수도권이 높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참 다른 의미로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주택이 연소득보다 8배나 5배 이상 비싸면 대체 어떻게 집을 사라는 건지 참 의식주가 기본이라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수도권은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문제인데 그 반면에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로 소멸론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청년층의 그 불균형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청년층은 56.2%가 수도권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 요약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부는 초광역 협력 전략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막으면서 동시에 인구 감소에 따른 비수도권 위기를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도로 초광역 발전 계획을 세우면 정부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에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우리 사업은 국가 사업은 혹은 정부 사업은 지자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그 사업의 범위를 500억에서 1,000억대로 늘려준다고 해요. 게다가 정부가 이 사업은 시급하게 투자해야 돼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도 면제시켜 준다고 합니다. 지원이 엄청나네요. 네, 빨리빨리 받을 수 있어요. 정보 지원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고 많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예산 빨리 편성하고 많이 줄 테니 초광역 발전해라 이렇게 등 떠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사실 예타 통과하는 것은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광역철도 예타 통과한다고 얼마나 힘썼습니까? 예타가 인구수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의 사업성을 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1,000억, 뭐 999억 9,900만 원까지 맞추면 예타 면제 준다고 하니까 지역에서는 입장에서는 눈 돌아가는 이런 정부 제안인 거예요. 그 눈 돌아간 그 지역에 충청권역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정부 발표 기다렸다는 듯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 용역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 권역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경제 권역을 만든다는 의미는 일자리 만든다는 거고요. 일자리 만들면 누가 옵니까? 청년이 오겠죠. 네. 그 청년들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주거지역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경제 권역 만들고 주거지역을 집적화하자, 모으자, 이 전략이 기본적인 바탕이고요. 근데 이런 도시 이미 우리 있지 않나요? 충청권에서? 그쵸, 그쵸. 충북도의 청주, 이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초광역 협력 전략이다, 광역 생활 경제권 전략이다, 메가시티다, 여기에는 광역자가 하나 더 붙어요. 네. 청주 하나 가지고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러니 인접 지역의 청주 같은 도시들만 묶어내자, 그런 이야기고요.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에는 청주, 세종, 대전, 천안, 아산 4개 도시를 묶어내자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옥천 있나요? 없죠. 보은 있나요? 없어요. 영동 있습니까? 없어요. 농촌 지역의 메가시티 전략은 없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균형이 심한 곳은 서울과 청주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 사실은 옥천 같은 농촌 지역이거든요. 없어요. 정부 균형 발전 전략에 옥천 같은 농촌 지역 살리자는 방안은 없습니다. 지방분권 균형 발전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조금은 나아지겠다, 농촌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겠다, 이런 기대감 하셨을 텐데요. 기대한 만큼 실망이 2배, 3배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 대선 후보자가 최근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산업 영역 내에서 농업은 한때 공업에, 그리고 또 지금은 수출 기업들에 위한 희생양으로 그 토대 역할을 하느라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한때 농업에 대해 도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농촌을 의도적으로 압박하고 저임금 유지하기 위해 저고가 정책 유지하느라 농업과 농촌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선 후보자는 진짜 준비한 대본을 읽은 게 아니시고요. 자기가 느꼈던 현실들을 이야기를 해서 더 와닿았는데요. 이제는 산업경제 각 영역이 균형을 맞춰서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전략이 지금 메가시티라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 관료들이나 중요 정치인들 전부 다 균형 발전 전략으로 기승전 메가시티만 외치고 있어서 또 지역 중소도시를 살려야 된다는 그 명분과 당위성 아래서 농촌은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런 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농촌을 희생시켜서 충청권 대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 권역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사실 거기에도 진짜 의문이 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네.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보고서를 보면은 충청권 경제권역을 만들 대표 산업으로 바이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 메타버스, 소재부품, 신소재, 과속기, 이런 4차 산업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총망라되어 있었습니다. 해수 PD님도 보셔서 아시겠다시피 네. 여기에 조 단위 예산을 쏟아부을 예정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메가시티 전략안을 우리만 짜고 있는 게 아니죠. 그쵸. 여타 지자체도 그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아주 비슷한 계획들이 마치 복사 붙이기 한 양 차별 없이 찍어낸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메가시티 여전히 하겠다고 하죠. 네. 로봇, 미래차,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우선 산업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광주 전남 자동차, 인공지능, 에너지밸리, 첨단 의료 복합단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은 대규모 수소 생산 시스템 확충, 수소 배관망 연결,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이런 목표로 경제 공동체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부울경이 조금 다른 이유가
제조업 기반이 있는 도시고요. 거기는 조선업, 중공업이 있어서 스마트 물류단지 할 때 수소 연결시켜서 하겠다. 이런 특장점이 그나마 부울경에선 보이는데요. 충청권 경제권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도시들이 이런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쵸. 이 전략 짤 때 4차 산업에 뭔가 집중해서 짜라고 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4차 산업을 넘어서는 상상력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농업 농촌은 생산 기반 시설이 몇 차 산업입니까? 1차죠. 1차 산업이죠. 네. 당연히 4차 산업을 최우선으로 두고 짜라고 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농어촌 제외하고 전략을 짜라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의심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메가시티 전략 짜는데 부울경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하는 지역이 사실은 충청권이에요. 너네는 산업권 없지만은 행정수도 이전 이런 큰 명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전라도랑 강원도는 정말 전략 수립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전라도가 책임지고 있는 거는 국민들이 식량 책임지고 있는 지역이죠. 그쵸. 1차 산업이란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전북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대구, 경북, 불경, 광주, 전남 그나마 얘기했는데 전북 얘기 제가 안 꺼냈어요. 계획 못 짜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충청북도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북권 소외론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 네. 우리 옥천 주민들은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충청북도가 도 예산 남북권에 투자 많이 안 한다. 이런 비판할 때 나오는 게 남북권 소외론입니다. 억지 주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북권에만 공공의료원 없습니다, 여러분. 요거 예시 하나 들게요. 네. 근데 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거나 선거 있을 때 뭐 도지사 뽑을 때마다 사실은 책임은 다 묻곤 했었어요. 남북권 소외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남북권 홀대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도지사 사실은 눈치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묻기 때문에. 네. 사실 눈치는 보지만 뭔가 해결될 수 있는 정책화 뭐 뚜렷하게 한 게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눈치는 봤어요. 근데 이 메가시티 전략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제는 이 눈치도 안 볼 수 있다. 네. 이 눈치도 안 보게끔 만드는 명분이 메가시티 전략에 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비수도권 경제구역을 만드는 게 우리 국가적 사명이다. 이게 최우선 정책이 돼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여러분이 곧 들으실 말들이에요. 이거 제가 할 말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하실 말씀이실 거예요. 지난번에 오신 분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질문이라고. 아하, 그 얘기 조금 이따가 네. 시간 있으면 할 건데. 네. 진짜 이런 명분 내세워서 청주, 천안, 아산, 대전, 세종 예산 집중 퍼붓는 상황이 발생이 될 겁니다.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셔요. 충청권 안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네. 결과를 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진짜로. 안타깝게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은 올해도 차근차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작년 11월에 그 충청북도가 발표한 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최적 보고의 보도자료를 보면 올해 사업으로 충청권 광역특별지자체 설립 운영,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방안 두 가지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광역특별자치단체 설립 결국 행정구역 통합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이미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그런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 간 경계 지점에 있는 마을들은 참 발전이 안 돼요. 그쵸. 양쪽 지자체 다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떠밀고 있기 때문에 참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행정구역에 통합하면은 해결이 될까요? 서비스가 효율성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문제를 좀 걱정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구역 통합한다. 자, 폐기물 처리 시설 어딘가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죠. 그쵸. 지금 서로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행정구역 통합해놓고 우리는 같은 구역이야 이러고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가? 인구 적은 데로 자꾸 밀리겠죠. 네. 그 인구 적은 지역 어디입니까? 농촌 아니면 어촌이겠죠. 네. 여러분 행정구역 통합이 된다고 좋아질 게 무엇이 있느냐 이 점은 정말 합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통합 이야기는 올해 구체적으로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안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사실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용역의 맛보기로 잠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네. 가칭, 충청도, 우리 충청북도, 남도 합치고 세종, 대전 합쳐가지고 충청도라고 하고 대전광역본부, 세종광역본부, 충북광역본부, 충남광역본부를 가칭, 충청도 아래 둔다. 네. 이런 구상안이 되어 있어요. 행정 통합했으니까 의회도 통합해야겠죠. 그렇죠. 가칭, 충청광역의회도 만들어야 한다라는 제언도 나와 있습니다. 뭐 이 부분만 가지고 어떻게 행정 통합이 될 것이다라고 뭔가 그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어렵고요. 다만 행정구역 통합 사실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이유가 통합하고 나면 자치단체장 자리 하나 날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 자리 여러 개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역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반대할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이거 대선 후보들이 잘못 건드렸다가 표 다 떨어집니다. 대선 필패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고 총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행정구역은 통합해야겠다. 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옥상옥 행정 개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네. 충청북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충청남도 그대로 있는 거고 대전시, 세종시 다 있는 거고 그 위에 충청도라는 광역청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가칭, 충청도지사가 만들어지는 그 충청도 도지사 만들어졌으니까 그 견제하시는 의회 만들어지는 옥상옥 자리, 네. 옥상옥 일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상황.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까? 아이고, 메가시티 문제 덜 끝났어요. 그죠? 네. 아직 하나 더 짚어야 됩니다. 전략안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전략안 옥천신문에서 입수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보도 안 하면은 모르고 넘어가시는 주민들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접할 기회도 잘 없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정부는 초강력 협력 전략, 이 전략이 기존의 정부 전략 수립했던 것과 가장 다른 부분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역 주도예요. 지역 주도. 그동안 국가 전략 사업은 정부가 주도해서 짰지만 이번에 초광역 전략은 지역이 주도해서 계획을 가져와라. 정부는 그럼 예산 아까 1,000억 예타 면제 해주겠다고 했죠. 네. 팍팍 주겠다. 이런 거예요. 사실 이거 메가시티 전략 정부가 발표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민심이 들끓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정부 당연히 비판받고 욕먹을 수밖에 없는데 지역 주도로 하겠다라는 요 조항 때문에 비판의 그 칼날 같은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당연히 농어촌 주민들이 이건 농어촌 죽이는 전략 아니냐라고 따져 물을 거고 정부에 그때 정부가 할 수 있는 말이 이 사업은 지역 주도로 짤 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해놓았으니 그 의견 짤 때 충분히 의견을 내시면 반영이 될 겁니다.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었죠. 네. 그분이 오셨을 때. 네. 네. 그렇게 해서 교묘하게 비판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주도라고 했는데 지역 주도 체감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죠. 맞아요. 이거 사실은 우리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연구 용역 안에 정말 연구 용역에 100이면 한 9개는 들어갈 법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도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의견 수렴 잘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고요. 이 부분 충청북도에 제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옥천신문이. 그랬더니 안 그래도 4개 광역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네. 조만간 주민 의견 수렴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군요. 자, 우리 5분이 자랑하는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후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보고서를 아주 세세하게 나노 단위로 하나하나 짚는 그런 시간들이 연달아 3편이 나갔나요? 맞습니다. 네, 3편이 나갔습니다. 그 프로그램 담당 PD 누굽니까? 저예요. 이혜수 PD입니다. 이혜수 PD님, 우리 이 전략 보고서 보고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웠나요? 모든 부분이요. 네, 일단은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이후 5회, 6회, 7회에서 하승우 박사님과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광역 단위에 대한 고민만 있고 실질적으로 농촌이나 우리 이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은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였고요. 또 내용이나 지도 속에 담긴 그림을 봤을 때만 해도 보면 T자형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대전, 세종, 청주, 천안, 아산을 위한 연구 용역이다. 이게 근데 이거 얘기할 때는 충청권, 충북, 충남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네. 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칭 충청광역의회를 만들고 충청광역특별청을 설립해서 최종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충청광역청 출범했을 때 광역사업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거든요. 우리 돈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우리 의견 수렴 제대로 안 해놓고. 우리 의견 수렴이 애초부터 이루어져서 이 충청광역청이 정말 필요한지를 처음부터 같이 논의를 한 게 아니고 이미 이 용역을 할 때도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은 세금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세금으로 이 용역을 해놓고 재원도 광역사업할 때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 용역 안에 담긴 내용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인구수가 적은 곳에 대한 고민은 없다. 그리고 충청광역특별청을 설립할 거면 우리 좀 있으면 선거하잖아요. 우리는 대체 투표를 왜 하는가? 그럼 이건 뭐 새로 뽑겠다는 건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연구 보고서만 봤을 때도 아까 계속 짚어주셨던 충청권의 불균형을 이들이 모르고 있진 않아요. 대전과 세종은 도시 지역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을 비롯한 권역 차원의 각종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책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또 어떻게 또 딱 짚었네요. 그러니까요. 아는데 없어요. 그리고 결국 예산을 써서 실제 정책을 시행하는 곳은 아까 얘기했던 대전, 세종, 청주 그리고 천안, 아산 거기고 너무 대놓고 얘기를 하는 문장도 중간중간 숨어 있는데 앞에는 마치 아닌 것처럼 충청 전체를 위한 이야기인 것처럼 한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전략 수립한 대표 기관이 대전 세종연구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보고서의 제목은 충청권 광역 생활 경제권 전략 수립이잖아요. 네. 그럼 대전만 충청권이 아니니까 우리도 요 안에 포함이 되는 건데 우리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았고 안에 담긴 내용 속에도 우리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각 그 지자체별로 정치인들은 이 메가시티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안을 가지고 오게끔 유권자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유권자들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올까요? 어떤 노래죠? 이럴 때는 신나는 노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나는 노래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수 2PM의 미친 거 아니야. 가수 종현님의 크레이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금요일 밤이 되니까 12시가 돼도 나 잠 못 자겠어 난 날 부르니까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밤이야 밤이 아니야 길거리부터 클럽에 세상에 모두 여자들이야 끌리는 너의 향기에 너의 몸짓에 그런 눈빛에 나 미쳐버려 귓가에 속삭여줘 너의 목소리에 숨소리는 거칠어져가 미친 거 아니야 오늘 밤 미치려고 작정한 놈들이야
Go crazy Go crazy 미친 사람들 Go crazy Go crazy Go crazy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직도 끝이 아니야 이 자식이 차가자고 달려보자 난리도 아니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직 사람들이다 다들 모두 모여 하나 되어 미쳐가니까 Everybody just drop it like it's hot 함께하니 즐거워지잖아 아주 어지러운 몽롱하면서 벗어나긴 너무 이르잖아 청춘은 젊음에도 고충은 젊음에도 내일은 없어 no day but today 미친 거 아니야 오늘 밤 미치려고 작정한 놈들이야 오늘만 미치도록 달리잔 말이야 이야, 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야, 이야. 미친 사람들 Go crazy Go crazy Go crazy 미친 사람들 Go crazy Go crazy Go crazy 저 사람들의 손짓 그 젊음 속의 외침 내 가슴 점점 더 뜨거워 Going crazy baby Clap your hands everybody everybody getting all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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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오늘 밤 미치려고 작정한 놈들이야 오늘만 미치도록 달리잔 말이야 이야, 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야, 이야. 미친 사람들 Go crazy Go crazy Go crazy 미친 사람들 Go crazy Go crazy Go crazy yeah we did it again it's way too crazy out here we're gonna rock it all night the one and only it's 2 p.m. Slow down, slow down, slow down, slow. Man, you need to slow down. 눈이 멀어버린 듯한 기분이야 Oh my 나만 가질 게 뻔해 넌 아름다운 함정 Don't you know 위험해 네 웃음 Don't you know 내가 말했어 가까이 두지 말래 참 매력적인 눈빛도 겉보진 또 노렸어 맘 다주면 다친다고 웃기는 건 한심한 건 아니여 우체도 참 매력적 꽤 치명적 맞아 너 좀 미친 것 같아 널 보고 있어 미칠 것 같아 She's making me crazy I'm sorry to you 위험이 더 걸린 이유 은근히 터져긴 이유 마치 고장난 마스카던 널 숨지니 굳게 믿은 채 크게 숨을 들이쉬면 날 중독시켜 Oh my 겉으론 완벽한 내겐 위험한 게임 Don't you know yeah 처음 너를 볼 때부터 느꼈지 널 만지면 다칠 거란 걸 알면 서로 난 부정하며 더 세게 널 움켜쥐었지 내 안으로 파고드는 양면의 날 도련해도 참을 수 있어 이 정도 약해진 정신이 이미 알코올로 서도 호에 치를 대가보다 죄가 너무 달콤하기에 이미 멈출 수가 없었지 더 깊이 빠져난 네가 파놓은 미친 사랑의 늪에 다 다른 것 같아 벌써 내 남은 삶의 끝에 만약 다음날 아침이 밝고 난 눈 못 뜨게 좋더라도 네 옆임이 행복해
좀 미친 것 같아 널 보고 있어 미칠 것 같아 She's making me crazy I'm so into you 위험이 더 걸린 이유 은근히 터져긴 이유 모르는 척 아닌 척 슬쩍 피해와도 나는데 눈치는커녕 날 보며 안녕 손짓해도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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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너 좀 미친 것 같아 널 보고 있어 미칠 것 같아 She's making me crazy I'm so into you 위험이 더 걸린 이유 은근히 터져긴 이유 더 꾸미는 이유 눈치를 보며 앉혀있자 못해히는 이유 She's making me crazy I'm so into you 이건 말이 안 될 정도 난 좀 미친 것 같아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나는 노래였죠. 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달 28일, 1월 28일에 네. 청주시 청원구를 지역구로 두신 5선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이 옥천을 전격 방문하셨습니다. 네. 네, 변재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충청북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계신다고 하고요. 농촌에 살고 있는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 그리고 청년이라는 계층적 특성 농촌 청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아주 우리 메가시티를 놓고 아주 격도를 벌이고 가셨어요. 지역 네. 청년들이랑. 근데 기본적으로 변재일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정치적 철학이 농촌 지역의 위기를 메가시티로 풀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하셨어요. 우리 청년들과의 만남이 끝난 이후에 옥천신문과 진행했던 추가적인 인터뷰에서 농촌 지역이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가 뭐 인구가 감소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폐합 문제 그리고 우리 도립돼 있죠. 네. 지역대학 위기 이런 걸로 파생적인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푸시겠느냐,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해안도 광역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로 푸셨어요. 광역 거점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촘촘한 교통망 연결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소신들을 밝혀주셨고요. 사실 옥천에서 지역 주민들이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가장 효능감이 있다고 체감한 정책이 작은 학교 살리기거든요. 네. 청성초 살리기 이건데 이걸로 자신감을 얻고 우리 지역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던 우리 옥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과 우리 그 변재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메가시티 전략, 광역 거점 전략은 완전히 충돌되고 배치되는 그쵸.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이런 메가시티 전략에 대해서 우리 지역 그 청년분들은 상당히 많은 비판 지점을 내놓으셨어요. 뭐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다는 명목 하에 또 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전략이고 결국에는 불균형 해결 못한다. 그리고 농촌을 없애는 전략이고 농촌의 마을 문화 근간을 흔드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전략일 수도 있다. 그 정도의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옥천 지역 청년들 입에서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변재일 의원께서는 지방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 분권부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지자체들에게는 유리할 게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재정 자립도가 너무 떨어진다.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 놓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지방 분권을 해야지 재정 자립도가 탄탄한데 그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릴 전략 하나도 없이 분권부터 떡 해버리면은 세수가 없어서 더 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경제권을 만들어서 기업들 산업군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세수를 확보해 놓고 쓸 돈을 만들어 놓고 지방 분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순서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농촌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농촌은 그러면 그 사이에 그 희생하고 뭐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래서 내놓는 전략,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번 대선 그 공약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농촌 기본소득 이 공약이라고 해요. 그동안 기본소득제나 수당 정책들이 어떤 특정 계층을 딱 포커싱에 맞춰가지고 나왔었어요. 청년수당, 농민수당, 아동수당. 그죠. 그랬는데 이 농촌 기본소득제는 지역을 구분을 해서 수당과 뭐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농촌에 살면 뭐 당신이 뭐 농사를 짓는 농민이든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뭐 청년이든 구분 없이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농촌에서 최대한 경제적 지지선을 이걸로 버티게끔 하겠다라고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를 하고 가셨어요. 네.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이혜수 PD님. 맞습니다. 그 이혜수 PD님이 현장에 계셨을 때의 그 혹시 느꼈던 점이나 뭐 이렇게 분위기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그 농촌의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메가시티 전략에 대한 질문이 그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삶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청년 정책을 논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정책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아예 뭔가 파괴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보여서 그런 질문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기업의 논리인데 공공의 역할이나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경영처럼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균형 발전을 얘기하고 있고 농촌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다면 공공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농촌의 그 재정 자립도를 진짜로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강구하고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국가가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순간 국가는 국가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위기를 타파할 것들을 고민해야 하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농촌 주민들이 희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들이 정말, 심지어 다선 의원이셨잖아요. 뭐 개인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5선이라는 건 어쨌든 2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국가 정책을 함께 고민해 오신 분이고 또 그 분뿐만 아니고 실제로 국가의 정책을 운영하시는 다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게 지금 메가시티 전략이 너무 곳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우리가 국가를 믿고 국가가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신뢰를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걸 체감하게 만든 좀 그런 자리였어요, 저는. 여러분 너무 낙담하실 거 없으시고요. 네. 우리는 두 번의 선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권자가 가장 빛나는 그 순간, 선거. 이 선거 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농업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전략을 우리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음 뷰포인트에서 세세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대통령 선거나 선거를 어쨌든 앞두고 있는 와중에 농촌에 대한 고민들을 자꾸 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방법일 테니까 다 같이 열심히 얘기해봐요. 네, 뷰포인트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모두 할 말을 잃지 like you 4차원 이상의 기적의 뷰 달콤히 찍어본 빛이 퐁듀 보이기 시작하는 메세도 예민해진 걸 느껴 뚜렷한 색감과 여섯 번째 감각 두 마리서 나 형같이 너도 좋아 더 민감히 굴러봤더는 숨기지 말아줘 너무 아름다운 down view 너무 아름다운 down view 더 보여줘 down view 너무 아름다운 down view 너무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운
없는 시간도 편히 걷는 꿈들을 이루어 난 상상한 게 뭐든 전부 보여줄게 이제 말해봐 yeah, yeah.